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람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깊고 깊은 상월자기에 약초를 캐며 살아가는 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산세가 험하고 골짜기가 깊어 호랑이나 여우가 친구를 하자고 덤벼들 만큼 외진 곳이었지만 사내에게는 더없이 평화롭고 아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는 봄이면 향긋한 나무를 뜯고 여름이면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며 가을에는 산 도라지와 더덕을 캐어 말리며 계절의 흐름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저 약초꾼이라 불렀고 가끔 장날에 내려와 약재를 팔 때면 그의 순박한 눈매와 정직한 태도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사는 집은 흙과 돌로 벽을 쌓고 억새로 지붕을 엮은 조그마한 오두막이었는데 비록 겉보기에는 허름해 보여도 안으로 들어서면 구들장이 절절 끓어 한겨울에도 우풍 하나 없이 따뜻했습니다. 집 주변에는 그가 정성껏 심어놓은 당귀며 천궁 같은 약초들이 텃밭을 이루고 있었고 처마 밑에는 곶감과 시래기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보는 이의 마음까지 넉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욕심을 부려 더 많은 약초를 캐려 하지 않았고 그저 하루 먹을 양식과 겨울을 날뗄감 정도만 마련하면 족하다고 여기며 자연이 주는 만큼만 거두어들이는 넉넉한 마음씨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어느덧 상월자기에도 늦가을에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고 나무집들은 붉고 노란 옷을 벗어던지고 앙상한 가지만을 남긴 채 겨울 채비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겨우내 뗄 나무를 부지런히 해다 나르고 틈틈이 캐온 약초들을 잘게 썰어 말리느라 눈콧들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던 어느 날 저녁 산짐승들도 제 굴을 찾아 들어간 고요한 시간에 사내는 마당에 널어놓은 약초들을 거두어들이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검은 먹구름이 산봉우리를 휘감고 있는 것이 심상치 않은 밤비가 내릴 조짐이었습니다. 사내는 서둘러 마른 약초들을 광에 들여놓고 아궁이에 굵은 장작을 몇 개 더 밀어넣어 방을 따뜻하게 드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날이 완전히 어두워지자마자 후두둑거리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거센 바람과 함께 장대비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우웅 하는 소리를 내었고 빗줄기는 흙벽을 사정없이 때리며 산속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사내는 방 안에 앉아 호롱불 심지를 돋우고 해진 옷을 기워 입으며 빗소리를 벗삼아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 바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거세져 마치 하늘이 뚫린 듯 쏟아져 내렸고 산짐승들의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오두막만이 작은 불빛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문득 이 궂은 날씨에 산길을 잃은 나그네라도 있으면 큰일이겠다는 걱정이 들었지만 이런 깊은 산중까지 사람이 올라올 리 없다고 고개를 저으며 하던 바느질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때 빗소리와 바람소리 사이로 무언가 둔탁하게 문을 두드리는 듯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어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지며 다시금 들려왔습니다. 사내는 하던 일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는데 산짐승이 비를 피하려 문을 긁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크게 한번 하고는 누구시오 이 밤중에 하고 큰 소리로 물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없고 그저 콩콩거리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애처롭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사내는 호롱불을 손에 들고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아당겨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거센 비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쳐 호롱불을 꺼뜨릴 뻔했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불을 가리고 어둠 속을 응시하다가 문 앞에 쓰러져 있는 하얀 물체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것은 귀신도 산짐승도 아닌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었는데 그녀는 온몸이 비에 젖어 흙투성이가 된 채 문지방에 기대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내는 황급히 호롱불을 내려놓고 여인을 부축해 방 안으로 들였는데
여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여인의 젖은 겉옷을 대충 털어내고 아랫목 가장 따뜻한 곳에 눕힌 뒤 마른 이불을 꺼내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꼼꼼하게 덮어주었습니다. 여인은 의식을 잃은 와중에도 무언가 두려운 꿈을 꾸는 듯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여인이 깨어날 때까지 기다릴 겨를도 없이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에 불을 더 지피고 솥에 물을 끓여 따뜻한 꿀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혼자 살아와 여인을 대하는 것이 서툴고 조심스러웠지만 지금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에 정성을 다해 여인을 간호했습니다. 끓인 물에 수건을 적셔 여인의 차가운 손과 발을 주무르며 혈액순환을 도왔고 젖은 머리카락을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며 그녀가 하루빨리 기력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방 안은 아궁이의 열기와 사내의 따뜻한 마음으로 훈훈해졌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여인의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가늘게 떨리던 숨소리도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여인이 깰 때를 대비하여 쌀을 불려 묽게 미음을 쑤기 시작했는데 고소한 밥 냄새가 방 안에 퍼지자 여인이 으음하는 신음소리를 내며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여인은 낯선 천장을 바라보다가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기력이 쇠한 탓에 다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내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안심하시오. 여기는 산속 약초꾼의 집이니 해칠 사람은 아무도 없소 라고 말하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여인은 사내의 얼굴을 경계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으나 그의 선량한 눈매와 따뜻한 목소리에 조금씩 긴장을 풀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입고 있는 소복이 흙물에 더러워진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는데 그 모습이 마치 비 맞은 하얀 꽃송이처럼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사내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음 그릇을 그녀 앞에 놓아주며 일단 든든히 먹어야 기운을 차릴 수 있으니 사양 말고 드시오 라고 권했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미음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는데 따뜻한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참고 있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사내는 여인이 우는 이유를 묻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그녀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여인은 허기진 배를 채우면서도 문 쪽을 자꾸 힐끔거리며 누군가 쫓아오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내는 그녀가 깊은 사연을 가지고 있음을 짐작했으나 지금 당장 꼬치꼬치 캐묻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모른 척 넘어가 주었습니다. 그는 오늘은 비가 많이 오니 푹 쉬고 날이 밝으면 그때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소 라고 말하며 이불을 다시 덮어주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록 비는 그칠 줄 모르고 내렸고 여인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노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사내는 잠든 여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녀가 입은 하얀 소복이 금방이라도 상을 치른 상주가 입는 옷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험한 산길을 헤매야 했던 그녀의 기구한 운명이 안타깝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인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호롱불을 최대한 낮추고 자신은 문기에 앉아 혹시 모를 불청객에 대비해 밤새 깨어있기로 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비바람이 잦아들고 산골짜기에는 짙은 안개가 내려앉아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잠시 눈을 붙였다가 아침 새소리에 눈을 떴는데 여인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밖으로 나와 간밤의 비로 엉망이 된 마당을 정리하고 젖은 약초들을 다시 널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맑게 갠 하늘에서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려 젖은 땅을 말려주었고 나무집 끝에 매달린 물방울들은 보석처럼 반짝이며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사내는 이 평화로운 풍경이 여인의 마음에도 깃들기를 바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방 안에서 기척이 느껴지더니 여인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새 푹 잔 덕분인지 여인의 얼굴은 어제보다 훨씬 좋아 보였지만 여전히 수심이 가득한 표정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마당에서 일하고 있는 사내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생명의 은인께 큰 폐를 끼쳤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사내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산속에 사는 사람끼리 돕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너무 마음 쓰지 마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인은 사내의 배려에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끼며 밥값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능숙한 솜씨로 아침상을 차려내고 방 구석구석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며 집안을 윤기나게 닦았습니다. 사내는 손님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미안했지만 여인이 스스로 무언가를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 같아 말리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여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칙칙했던 호라비의 집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보며 사내는 내심 감탄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여인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는데 저는 산 아래 마을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남편을 잃고 갈 곳이 없어 헤매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짧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갈 곳이 정해질 때까지는 이곳에 머물러도 좋소. 방도 남고 먹을 것도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오. 라고 제안했습니다. 여인은 사내의 제안에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날부터 여인은 약초꾼의 집에 머물며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게 되었고 사내는 여인 덕분에 따뜻한 밥과 깨끗한 옷을 입으며 전보다 훨씬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바느질 솜씨도 뛰어나 사내의 해진 옷들을 감쪽같이 기워주었고 산에서 캐온 나물들을 맛깔나게 무쳐 밥상에 올렸습니다. 사내는 산에서 내려올 때마다 여인이 좋아하는 산열매나 예쁜 돌멩이를 주워다 주며 그녀를 기쁘게 해주려 노력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은근한 정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얼굴에 드리운 그늘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사내가 산에서 약초를 캐고 돌아오는데 멀리서 낯선 까마귀 떼가 집 위를 빙빙 돌며 불길하게 울어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불길한 예감에 발걸음을 재촉하여 집으로 돌아왔는데 여인은 마루에 앉아 멍하니 산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내가 다가가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라고 묻자 여인은 화들짝 놀라며 아닙니다. 그저 고향 생각이 나서 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내는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억지로 묻지 않고 그녀가 스스로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초겨울의 문턱에 들어섰고 산속의 날씨는 하루가 다르게 추워지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겨울 준비를 위해 더 많은 땔감을 모으고 겨우내 먹을 식량을 비축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여인 역시 김장을 담그고 메주를 쓰며 겨울을 날 준비를 도왔는데 그녀의 야무진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음식들은 하나같이 맛이 좋았습니다. 마을 장터에 나갈 일이 생긴 사내는 여인이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물었고 여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하얀 무명천과 실을 부탁했습니다. 아마도 남편의 제사를 지내거나 옷을 지으려는 모양이라 짐작한 사내는 흔쾌히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장터로 내려가는 길은 낙엽이 수북이 쌓여 미끄러웠지만 사내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그는 약재상에게 캐온 약초들을 넘기고 여인이 부탁한 물건들과 쌀, 소금 등을 샀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여기저기서 흥정하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사내의 귀에는 어쩐지 흉흉한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 들었어 아랫마을 최 부자네 며느리가 폐물을 훔쳐 달아났다면서
글쎄 시동생이 눈에 불을 켜고 찾으러 다닌다 더구먼. 사내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국밥집에 들어가 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 옆자리에 앉은 노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며느리가 참 얌전하고 착했다는데 그럴 사람이 아니지. 아니 땐 굴뚝에 영이 나겠나. 뭔가 있으니까 도망을 갔겠지. 사람들의 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사내는 그 이야기 속의 며느리가 자신의 집에 있는 여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목이 메어 국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짐을 챙겨 일어나며 혹시라도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모자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사내는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이 복잡하고 무거웠는데 여인이 도둑질을 했다는 소문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겪은 여인은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하며 작은 풀벌레 하나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고운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분명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그는 여인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물어봐야 할지, 그리고 만약 추격자들이 들이닥치면 어떻게 여인을 보호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해가 질 무렵 집에 도착한 사내는 마당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여인을 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은 아침보다 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사내가 가져온 물건들을 받아들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사내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짐을 내려놓고 여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터에 다녀왔는데 흉흉한 소문이 돌더군요. 혹시 내게 해줄 말이 없어? 사내의 말에 여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약초꾼 사내의 물음에 여인은 파랗게 질린 입술을 달싹거리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내는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다그친 것은 아닌지 후회하며 황급히 따뜻한 물 한 사발을 떠와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여인은 그릇을 받아 들고도 마실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그릇 테두리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사내는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토닥이며 지금 당장 말하기 힘들면 하지 않아도 좋소. 내 그저 밖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 걱정이 되어 물어본 것이니 마음을 편히 가지시오. 라고 부드럽게 위로했습니다. 여인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고개를 떨구었고 그 모습에서 사내는 그녀가 겪었을 모진 풍파와 말 못할 억울함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사내는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밤새 들려오는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여인의 떨리는 눈동자와 장터에서 들었던 험악한 소문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그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사내는 그녀가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라는 자신의 믿음을 다시금 굳건히 다졌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로 폐물을 훔쳐 달아난 도둑이라면 이 깊은 산중에서 자신과 같은 낯선 사내를 믿고 이토록 무방비하게 잠들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내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집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산골짜기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세상이 온통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서성이며 밤새 별일이 없었는지 확인했는데 다행히 산짐승의 발자국 외에는 수상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는 다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흘러나와 차가운 아침 공기를 따뜻하게 드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밤사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평온한 얼굴로 아침상을 차려내었고 사내는 그런 그녀의 태연함이 오히려 더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아 따뜻한 밥과 국을 먹으며 폭풍전야와도 같은 고요한 아침을 함께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여인은 마루에 앉아 사내가 캐온 약초들을 종류별로 분류하는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던 그녀의 손길이
이제는 제법 익숙해져 당귀와 청궁을 구별하고 흙을 털어내는 솜씨가 약초꾼인 사내 못지않게 야무졌습니다. 사내는 그녀가 약초를 다듬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부인의 손끝이 매서워 약초들이 아주 말끔해졌소. 내 혼자 할 때보다 일이 절반으로 줄었구려 라고 칭찬을 건넸습니다. 여인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라 죄송할 따름입니다. 어르신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 숨겨진 불안함을 애써 외면하려는 듯 두 사람은 일상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산골 마을의 겨울은 더욱 깊어졌고 나뭇가지마다 맺힌 상고대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겨울을 나기 위해 필요한 물품들을 더 구하기 위해 다시 장터로 내려가야만 했는데 이번에는 발걸음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에 험한 사람들이 들이닥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여인에게 내 오늘은 장에 가서 겨울에 덮을 소미불과 콩을 좀 사올 테니 누가 와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마시오. 산짐승 소리가 들려도 밖을 내다보지 말고 방 안에만 계시오 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여인은 사내의 걱정 어린 눈빛을 읽고 고개를 끄덕이며 염려 마시고 다녀오십시오. 문단속 잘하고 있겠습니다 라고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사내는 지게를 쥐고 산길을 내려가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집에 남겨진 여인을 걱정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안감이 더 춥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지난 장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곳곳에 모여 선 사람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수군거리고 있었고 낯선 사내들이 몽둥이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내는 모자를 더 깊게 눌러쓰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약재상으로 향했지만 그의 귀는 온통 주변의 이야기에 쏠려 있었습니다. 장터의 주막 앞을 지날 때 험상궂게 생긴 사내들의 고함 소리가 사내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년이 어디로 숨었는지 콧배기도 안 보이는구나. 이 산, 저 산 다 뒤져서라도 찾아내야 해. 술에 취한 듯 붉어진 얼굴로 소리치는 사내는 누가 봐도 건달 패거리의 우두머리처럼 보였습니다. 그 옆에 있던 다른 사내가 맞장구를 치며 최부자댁 작은 나리가 말씀하시길 그년이 패물뿐만 아니라 집안의 중요한 문서까지 훔쳐갔다고 하더군. 잡히면 뼈도 못 추릴 거야 라고 킬킬거렸습니다. 사내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들 곁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약재상에 도착한 사내는 주인을 만나 가져온 약초를 넘기고 필요한 물건들을 주문했습니다. 약재상 주인은 사내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네 오늘따라 안색이 좋지 않구먼.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가? 사내는 고개를 저으며 아닙니다. 날이 추워져서 그런가 봅니다. 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때 가게 구석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던 노파가 사내에게 다가와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녀는 사내가 평소에 어머니처럼 따르던 분으로 마을 소식에 누구보다 밝은 분이었습니다. 노파는 사내를 구석진 곳으로 데려가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이복에 내 말 잘 듣게. 자네 집에 혹시 낯선 여인이 와 있지 않은가? 노파의 날카로운 질문에 사내는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놀라움이 앞섰지만 그는 침착하게 표정을 관리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파는 사내의 반응을 보고 혀를 차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가 지난번에 여자 옷감을 사가는 걸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지금 저작거리에 깔린 놈들이 눈에 불을 켜고 그 여자를 찾고 있어. 그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소문이 파다해. 자네까지 봉변당하기 싫으면 조심하는 게 좋을 걸세. 사내는 노파의 진심 어린 걱정에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할머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항상 진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본 것을 믿으려 합니다. 노파는 사내의 고집스러운 대답에 한숨을 내쉬면서도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자네가 워낙 심성이 고운 사람이라 그럴 줄 알았네만. 그래도 세상은 자네 마음 같지 않으니 부디 몸조심하게. 저놈들은 돈이라면 사람 목숨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놈들이야. 사내는 노파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서둘러 짐을 챙겨 가게를 나섰습니다. 장터를 빠져나오는 길 사내는 등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는 듯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는 일부러 사람이 많은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오기를 반복하며 미행이 붙었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쫓아오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인이 기다리는 집으로 가는 길을 혹시라도 들킬까봐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닌 험하고 가파른 샛길을 택해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시덤불에 옷이 찢기고 발이 미끄러졌지만 그는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오로지 여인의 안전만을 생각하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사내는 숨을 헐떡이며 겨우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오두막의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서야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인은 사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저녁밥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내는 마당에 들어서며 짐을 내려놓았고 여인은 방문을 열고 버선발로 뛰어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오셨습니까? 늦으셔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여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내는 여인의 얼굴을 보자 장터에서 느꼈던 공포와 긴장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여인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길이 미끄러워 조금 늦었소. 별일 없었소. 라고 물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어서 방으로 드세요. 저녁상 다 봐두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사내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온몸을 녹였지만 머릿속은 온통 앞으로 닥쳐올 위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이 사실을 여인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숭늉을 마실 때쯤 사내는 결심을 굳히고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네 오늘 장터에서 험한 꼴을 보았소. 낯선 사내들이 부인을 찾으러 다니더이다. 사내의 말에 여인이 들고 있던 숭늉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순식간에 공포로 뒤덮였고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까? 여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사내는 여인의 손을 잡아주며 진정시켰습니다. 아직 이곳까지는 모르는 눈치지만 그들이 냄새를 맡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오. 저들이 찾는 것이 정말 부인이 맞소. 사내의 질문에 여인은 왈칵 눈물을 쏟아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들이 찾는 도망친 며느리가 바로 접니다. 하지만 맹세코 저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어르신.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여인의 통곡 소리가 작은 방을 가득 채웠고 사내는 그녀의 억울함이 거짓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우는 여인을 묵묵히 지켜보며 자신이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여인은 흐느끼며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하나둘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집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시댁 식구들은 그녀를 잡아먹을 듯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특히 시동생은 형의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형수에게 온갖 누명을 씌우고 집에서 쫓아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폐물을 훔쳤다고 소문을 내고 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인의 고백은 사내의 가슴을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사내는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힘없는 여인 하나를 상대로 그토록 잔인한 짓을 벌이는 시동생과 그 하수인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인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소.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이 도망 다니는 것은 옳지 않소. 내 비록 힘없는 약초꾼이나 부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방법이 있을 것이오. 나를 믿고 따르겠소. 사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인은 사내의 말에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세상 모두가 자신을 손가락질할 때 유일하게 자신의 말을 믿어주고 편이 되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에 그녀는 감격했습니다. 어르신, 저 때문에 어르신까지 위험해지시면 어쩝니까? 저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여인은 사내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했지만 사내는 고개를 저으며 사람 목숨이 달린 일에 남의 일이 어디 있어. 그리고 내 집 밥을 먹은 식구를 내치는 법은 배우지 못했어. 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밖에서는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는 창호지 문 너머로 보이는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놈들이 이곳을 찾아내기까지 며칠이나 걸릴까? 그 사이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그는 산속지리에 밝은 자신의 장점을 이용하고 마을 사람들의 여론을 바꿀 방법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단순한 힘 대결로는 그 많은 놈들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지혜로서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내는 벽에 걸려있던 낡은 낫과 지게 작대기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로 쓰기 위함이 아니라 내일 당장 해야 할 일을 위해서였습니다. 여인은 사내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 없어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사내의 침착한 태도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내일은 마당을 좀 더 넓게 치우고 장작을 많이 패 놓아야겠어. 손님 맞을 준비를 단단히 해야지. 사내의 말은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피할 수 없다며 대학 없다면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그의 의지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부터 사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산을 오르내렸지만 약초를 캐는 대신 산 입구와 집으로 이어지는 길목 곳곳에 흔적을 남기거나 지웠습니다. 어떤 곳에는 일부러 발자국을 어지럽게 남겨 혼란을 주었고 어떤 곳에는 마른 나뭇가지를 쌓아 누군가 지나가면 소리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산을 자신만의 요새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 또한 집 안에서 두려움에 떨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내의 뜻을 따라 집안을 더욱 정갈하게 닦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귀중품이나 짐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산새들이 갑자기 날아오르며 숲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내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다가 도끼를 멈추고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앙상한 나무들 사이로 검은 그림자 여러 개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사내는 직감적으로 그들이 들이닥쳤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도끼를 내려놓은 뒤 방 안에 있는 여인에게 낳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저들이 왔소. 두려워 말고 방 안에 계시오. 내 부를 때까지 절대 나오지 마시오. 사내는 마당 한가운데 의자를 놓고 앉아 곰방대에 담배를 채워 물었습니다. 연기가 하얗게 피어오르며 허공으로 흩어졌고 그의 시선은 살인문 쪽을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잠시 후 거친 발소리와 함께 살인문이 걷어차이며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험상궂은 얼굴의 사내들이 몽둥이를 들고 우르르 몰려 들어왔고 그 뒤로 비단 옷을 입은 눈매가 매서운 젊은 사내가 거만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살벌한 기운으로 가득 찼지만 약초꾼 사내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들을 쏘아보았습니다. 여기가 도망친 도둑년이 숨어있다는 그 집이냐? 비단 옷을 입은 사내가 코웃음을 치며 물었습니다. 약초꾼은 천천히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집에는 도둑은 없고 길 잃은 손님만 있을 뿐이오. 남의 집에 신발도 벗지 않고 들어오는 예의 없는 자들은 대체 누구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고 오히려 그 당당한 기세에 난동을 부리려던 사내들이 잠시 주춤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젊은 사내 최씨, 집안의 차남이라 불리는 그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쥐어짜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마치 더러운 오물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약초꾼의 허름한 오두막과 마당에 널린 약초들을 훑어보더니 거만한 목소리로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무엇들 하고 있느냐? 당장 저 쥐새끼 같은 년을 끌어내지 않고 내 집안의 갑오를 훔쳐 달아난 도둑년이 이딴 구석에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그의 고함 소리는 고요하던 상월짜기를 쩌렁쩌렁 울리며 메아리쳤고 숲속의 새들조차 놀라 푸드덕거리며 날아올랐습니다. 하인들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몽둥이를 고쳐주고 방문 쪽으로 위협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약초꾼은 곰방대를 입에서 떼지 않은 채 다가오는 하인들을 향해 낮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자네들 발목이 성치 않을 걸세. 마당에 널린 것들이 다 약초인 줄 아나. 저기 붉은 줄기가 섞인 풀은 스치기만 해도 살이 썩어 들어가는 독초라네. 눈이 있으면 잘 보고 덤비게나. 그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는지 아니면 그의 기세가 워낙 등등했는지 하인들은 흠칫 놀라며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주춤거렸고 섣불리 발을 내딛지 못했습니다. 산에서 평생을 살아온 약초꾼의 눈빛에는 맹수와 같은 살기가 서려 있어 덩치 큰 장정들도 쉽게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최차남은 하인들이 머뭇거리는 꼴을 보자 분통이 터지는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이 멍청한 놈들아, 저 늙은이의 헛소리에 겁을 먹은 개냐. 당장 들어가서 그년을 끌어내고 집안을 샅샅이 뒤져 훔쳐간 폐물을 찾아내라. 만약 찾지 못하면 너희들이 대신 경을 칠 줄 알아라. 주인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하인들은 다시 기세를 올리며 마당으로 난입하려 했고 약초꾼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낫 한 자루가 들려 있었는데 햇빛을 받아 번뜩이는 날카로운 날이 그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산 아래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거친 숨을 몰아쉬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사내들이 떼를 지어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났나 싶어 뒤따라온 마을 이장과 호기심 많은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살벌한 대치 상황을 목격하고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좁은 마당은 순식간에 구경꾼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최차남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든 것을 보고 오히려 잘됐다는 듯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소. 저 늙은 약초꾼이 우리 집안의 도둑년을 숨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내 두 눈으로 확인했소. 최차남은 손가락질을 해대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는데 그의 말솜씨는 어찌나 청산유수인지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가 피해자라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저 안에 숨어있는 계집은 형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집안의 땅 문서와 귀한 폐물을 훔쳐 밤중에 도망친 천하의 몹쓸 년이오. 게다가 이 늙은이와 짜고 우리 집안을 망신 주려 했으니 이를 어찌 용서할 수 있겠소.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약초꾼과 방문을 번갈아 쳐다보았고 일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소문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약초꾼은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약초꾼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무릅쓰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마당에 엎드려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도련님께서 저를 모함하여 내쫓으려 하신 게 아닙니까? 제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여인의 처절한 절규는 산골짜기를 울렸지만 최차남은 코웃음을 치며 그녀에게 다가가 발길질을 하려 들었습니다. 약초꾼이 재빨리 낫자루로 그의 발을 막아내지 않았더라면 여인은 큰 봉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약초꾼은 넘어진 최차남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이제야 입을 열어 사람들에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다들 조용히 하시오 한쪽 말만 듣고 죄를 물을 수는 없는 법이오. 이 여인이 도둑질을 했다면 훔친 물건이 어디에 있단 말이오. 저 여인의 행색을 보시오. 낡은 옷 한 벌에 몸 하나 누일 곳 없어 내 집까지 흘러 들어온 사람이오. 금덩이를 훔친 사람이 저런 꼴을 하고 다닌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오. 약초꾼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습니다. 확실히 여인의 모습은 도망친 부자보다는 쫓겨난 거지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최차남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흑여우 같은 년이 사람들을 속이려고 일부러 거짓골을 하고 다니는 개지 훔친 물건은 이 집 구석 어딘가에 파묻어 놨을 게 분명해. 당장 이 집을 뒤엎어서라도 찾아내야 해. 그는 하인들에게 당장 집을 부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약초꾼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내 집을 뒤지는 건 상관없으나 만약 뒤져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 뒷감당은 자네가 해야 할 걸세. 양반 가문의 체면이 바닥에 떨어지는 꼴을 보고 싶다면 어디 마음대로 해보게. 마을 이장이 나서서 중재를 하려 했지만 이미 흥분한 최차남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데려온 하인들을 믿고 무력으로 밀어붙이려 했고 하인들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약초꾼을 위협했습니다. 그때 약초꾼이 갑자기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허허,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구먼. 자네들이 찾는 그 폐물 옥으로 만든 놀이개와 문서들 말일세. 그것이 정말 없어진 게 맞기는 한가. 약초꾼의 뜬금없는 질문에 최차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짐짓 큰 소리로 무슨 헛소리냐, 당연히 없어졌으니 찾으러 온 게 아니냐 라고 대꾸했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약초꾼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듣기로 그 놀이개는 최 부자댁 안방마님께서 며느리에게 물려주신 귀한 것이라 들었네. 그런데 며느리가 그것을 훔쳐 달아났다면 왜 자네는 관에 신고도 하지 않고 사병들을 풀어 조용히 찾으러 다닌 것인가? 관에 알리면 금방 잡을 수 있었을 텐데 혹시 관에 알려지면 곤란한 사정이라도 있는 게 아닌가? 약초꾼의 예리한 지적에 마을 사람들은 그러게 말이야. 보통은 관계에 먼저 알리지 않나 하며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최차남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최차남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집안의 망신이라 관에 알리지 않은 것이다. 어디서 천한 약초꾼 주제에 양반의 속사정을 알겠느냐. 하지만 그의 변명은 옹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약초꾼은 군중 속에 섞여 있던 나측은 얼굴을 찾아 눈짓을 보냈습니다. 지난 장날 장터에서 만났던 노파였습니다. 노파는 눈치 빠르게 앞으로 나서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나도 들었는데 최 부자댁에서는 며느리가 병으로 친정에 갔다고 소문을 내고 다녔다더군요. 도둑질을 했다면 왜 병이 났다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노파의 말에 최차남은 궁지에 몰린 쥐꼴이 되었습니다. 약초꾼은 이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들었는데 그 안에는 며칠 전 장터에서 구해온 약재가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치 그 안에 대단한 비밀이 들어있는 것처럼 주머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복의 젊은 양반 내 산속에만 박혀 산다고 해서 세상 물정 모르는 줄 아는가 본데
나는 며칠 전 장터에 약재를 팔러 나갔다가 아주 재미있는 광경을 목격했네. 은방 골목 어귀에서 비단 옷을 입은 사내가 전당포 주인과 은밀하게 흥정하는 모습을 말이야. 약초꾼의 말에 최차남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최차남에게 쏠렸습니다. 약초꾼은 쐐기를 박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내가 내놓은 물건이 참으로 기가 막히더군. 옥색이 영롱한 놀이개였는데 끝에 달린 매듭 모양이 아주 특이해서 내 눈길을 끌었지. 자네 집안에 가보라는 그 놀이개 혹시 매듭이 나비 모양 아니던가. 최차남은 꿀먹은 벙어리가 된 채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사실 약초꾼은 그 놀이개를 본 적이 없었지만 여인에게 들어서 모양새를 알고 있었고 장터에서 최차남이 은방을 기웃거렸다는 소문을 듣고 추리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당당한 태도는 마치 모든 것을 본 듯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교진말, 다 거짓말이다. 내 놈이 전형과 짜고 나를 음해하려는 수작이다. 최차남은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분위기는 반전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아이고 시동생이 형수 재산 탐내서 꾸민 짓이구먼. 어쩐지 관상부터가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있더라니 하며 최차남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약초꾼의 기지와 용기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지금껏 누구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는데 생면부지의 이 사내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주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약초꾼은 하인들을 향해서도 일갈했습니다. 자네들도 똑똑히 듣게. 죄 없는 사람을 해치면 하늘이 보고 땅이 아는 법일세. 주인의 명이라 어쩔 수 없다지만 나중에 관에 끌려가서 곤장을 맞고 싶지 않거든. 지금이라도 몽둥이를 내리는 게 좋을 걸세.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이장님과 함께 관하로 가서 증언할 용의가 있으니 말이네. 약초꾼의 솥을 퍼런 경고에 하인들은 슬그머니 몽둥이를 내리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들도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눈치챘고 공연히 끼어들었다가 죄를 뒤집었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최차남은 이제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믿었던 하인들마저 등을 돌리고 마을 사람들의 비난은 거세졌으며 눈앞의 약초꾼은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억울함과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약초꾼이 정말로 증거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약초꾼은 그런 그에게 천천히 다가가며 마지막 제안을 던졌습니다. 자, 이제 선택하게. 순순히 물러가서 다시는 이 여인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맹세하겠나? 아니면 나와 함께 관하로 가서 그 놀이개의 행방을 낱낱이 밝혀보겠나? 관에 가면 자네가 음방에 드나든 기록부터 조사하게 될 걸세. 최차남의 눈동자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습니다. 관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면 자신의 비행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 그렇게 되면 가문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자신은 감옥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서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마당의 정적을 깨고 이장이 나섰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100번 옳소. 도령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돌아가시오. 만약 억울하다면 정식으로 관에 고소장을 내시오. 사사로이 사람을 잡아가는 건 국법에도 어긋나는 일이오. 이장의 중재까지 더해지자 최차남은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를 갈며 약초꾼과 여인을 노려보았습니다. 두고 보자. 오늘은 내가 물러가지만 이 치욕은 반드시 갚아주겠다. 그리고 너 집안의 물건을 훔친 죄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독서를 내뱉었지만
그것은 패배자의 비겁한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리며 몸을 돌렸고 하인들에게 철수하라는 손짓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약초꾼은 그를 그냥 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확실하게 매듭을 짓지 않으면 그들은 언제든 다시 찾아와 여인을 괴롭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초꾼은 대문을 나서는 최 차남의 등 뒤에 대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그냥 가면 섭섭하지. 자네가 잃어버렸다는 그 놀이개와 문서 말일세. 내 생각에는 자네 안방 장롱 깊숙한 곳이나 자네가 즐겨 찾는 기생집 안주인 품속에 있을 것 같은데 가서 한번 확인해보는 게 어떻겠나. 내 말이 틀리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네. 약초꾼의 말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장터 주막에서 들은 소문들을 종합하여 최 차남의 행적을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 차남은 마치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멈칫하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산길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하인들도 주인을 따라 허둥지둥 사라졌고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저것 봐 찔리는 게 있으니까 저러지. 약초꾼 어르신이 족집게네 족집게야 하며 혀를 찼습니다. 여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약초꾼은 여인에게 다가가 따뜻한 손길로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다 끝났소. 저들은 다시는 이곳에 얼씬도 하지 못할 것이오. 마을 사람들도 여인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고, 쯧쯧. 젊은 사람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우리가 오해해서 미안하오.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여인의 얼어붙었던 마음은 봄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약초꾼의 집 마당에서는 작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미안한 마음에 각자 집에서 가져온 음식들을 꺼내놓았기 때문입니다. 막걸리 한 사발에 김치 한 포기였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값지고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약초꾼과 여인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산골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훈훈했습니다. 여인은 비로소 웃음을 되찾았고 약초꾼은 그런 그녀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인의 명예를 확실히 회복하고 그녀가 앞으로 살아갈 길을 열어주는 일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란스러웠던 밤이 지나고 산골짜기에 다시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간밤에 소동을 뒤로 한 채 떠오른 태양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빛나며 마당에 남아있던 어지러운 발자국들 위로 따스한 햇살을 비추었습니다. 약초꾼 사내는 평소보다 늦게 잠에서 깨어났지만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잠을 푹 자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불안과 걱정의 무게가 사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방문을 열고 나와 맑은 아침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는데 차가운 공기 속에 섞여 있는 흙내음과 나무 향기가 머리를 맑게 해주었습니다. 처마 밑에 매달린 곶감은 아침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붉게 반짝이고 있었고 숲속의 새들은 마치 승리를 축하하듯 명랑하게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여인 또한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전날까지 느껴지던 불안한 기색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고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모락모락 하늘로 솟구치며 평화로운 산골의 아침 풍경을 완성했습니다. 사내는 부엌 쪽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이 집이 사람 사는 집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며 환하게 웃어 보였는데 그 미소는 그동안의 수심을 걷어낸 듯 해맑고 고와서 사내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기에 눈빛만으로도 깊은 안부와 위로를 주고받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사내는 마당으로 나가 어젯밤 난동으로 흐트러진 집 안팎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사내들이 흙발로 짓밟아 놓은 화단을 다시 고르고 부서진 울타리를 세우며 그는 마치 나쁜 기운을 몰아내듯 정성을 다해 비질을 했습니다. 여인도 옆에서 거들며 마당에 떨어진 나뭇가지들을 줍고 장독대를 닦으며 집안을 정돈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움직이자 엉망이었던 마당은 금세 예전의 정갈한 모습을 되찾아 갔습니다. 사내는 땀을 닦으며 이제 궂은 비가 그치고 맑은 날이 온 것 같구려. 더 이상 무서운 손님은 없을 테니 안심하시오 라고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두 어르신 덕분입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갚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마을 쪽에서 누군가 급하게 산길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내와 여인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긴장한 표정으로 대문을 바라보았으나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이장은 숨을 헐떡이며 마당으로 들어서더니 환한 얼굴로 사내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정말 용하십니다. 어르신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습니다. 이장의 흥분된 목소리에 사내와 여인은 영문을 몰라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사내는 이장에게 물 한 사발을 건네며 숨을 고르라고 권했고 이장은 물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장터에서 듣고 온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그 최부자 댁 차남놈 말입니다. 어젯밤 산에서 내려가자마자 읍내 기생집으로 달려가 술을 퍼마시고 난동을 부리다가 관아 포졸들에게 잡혀갔답니다. 이장의 말에 따르면 최 차남은 약초꾼에게 당한 분풀이를 하느라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다가 품속에 숨겨둔 옥 놀이개를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읍내 음방 주인이 그 놀이개를 알아보고는 며칠 전 그가 팔러왔던 작물이라며 관에 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약초꾼이 짐작했던 대로 그는 형수의 폐물을 훔쳐 몰래 팔아넘기려 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었습니다. 게다가 관에서 조사를 해보니 그놈이 도박빚에 시달려 형님의 유산에 손을 댔다는 게 밝혀졌답니다. 며느리에게 누명을 씌워 내쫓고 재산을 독차지하려 했던 흉계가 만천에 드러난 것이지요. 이장의 말에 여인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받아왔던 억울한 오해와 고통이 씻겨 내려가는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내는 우는 여인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고 이장 역시 혀를 차며 찢쫓짓 사람이 어찌 그리 독할 수가 있나.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 부인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오 라고 다독였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온 마을에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약초꾼의 지혜와 통찰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겨난 여인에 대한 동정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안악들이 하나둘씩 약초꾼의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개 중에는 우물가에서 여인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부끄러운 얼굴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우리가 사정을 모르고 함부로 입을 놀려 죄송합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소. 안악들은 집에서 가져온 떡이며 달걀 두부 같은 음식들을 내밀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인은 처음에는 사람들의 방문이 낯설고 두려워 주춤거렸지만 이내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따뜻한 위로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닙니다. 다 지난 일인걸요.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라고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여인의 넉넉한 마음씨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감동하여 그녀를 진심으로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마당은 어느새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어 시끌벅적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약초꾼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곤방대 연기를 피워 올렸습니다. 한바탕 사람들이 다녀간 후 집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지만 그 고요는 예전의 적막함과는 다른 따뜻하고 포근한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이제 여인이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에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여인에게 이제 부인은 떳떳한 사람이니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어디든 가셔도 좋소. 친정으로 돌아가셔도 좋고 원하신다면 이곳에 계속 머물러도 좋소 라고 말하며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 주려 했습니다. 여인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먼 산을 바라보다가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친정도 이미 오래전에 흩어졌고 저를 받아줄 곳은 이 세상에 여기뿐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를 믿어주신 어르신 곁에서 은혜를 갚으며 살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이곳에서 약초 말리는 일을 도우며 살아가겠습니다. 여인의 말에 사내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그에게 가족과도 같은 존재가 생긴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짐짓 태연한 척하며 내야 일손이 늘면 좋지만 상골 생활이 고단할 텐데 괜찮겠소? 라고 되물었고 여인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마을로 내려가 관에서 보낸 전가를 확인하고 여인의 신변이 완전히 안전해졌음을 확인받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사내는 장터에서 고등어 2마리와 두툼한 돼지고기를 샀습니다. 오늘은 여인의 억울함이 풀린 날이자 두 사람이 진짜 식구가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산길을 오르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춤을 추듯 가벼웠고 석양빛이 그들의 등 뒤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길가에 핀 억새들도 바람에 몸을 흔들며 그들의 귀가를 환영하는 듯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여인은 솜씨를 발휘하여 저녁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돼지고기를 넣고 푹 끓인 김치찌개와 노릇노릇하게 구운 고등어구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준 나물 반찬들이 상 위에 가득 차려졌습니다. 사내는 아궁이에 불을 넉넉히 지펴 방을 뜨끈하게 데웠고 창호지 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불빛은 칠흑 같은 산속에 어둠을 밝히는 등대처럼 아늑해 보였습니다. 밥상 앞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의 얼굴에는 촛불처럼 은은한 행복이 감돌았습니다. 많이 드시오.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니. 사내가 숟가락을 들며 권하자 여인도 어르신도 많이 드세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며 고기 한 점을 사내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에 찌개 국물을 끼얹어 먹는 맛은 그야말로 꿀맛이었습니다. 밖에는 겨울바람이 윙윙거리며 불고 있었지만 방 안은 온기로 가득 차 훈훈했습니다. 사내는 밥을 먹으며 문득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바람 치던 밤의 첫 만남부터 서슬 펄었던 대치 상황까지 참으로 긴박했던 순간들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인연을 맺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숭늉을 마시며 사내는 여인에게 약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산에는 사람을 살리는 풀도 있고 독이 되는 풀도 있어. 사람 마음도 그와 같아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지요. 최부자댁 차남은 욕심이 과해 독이 된 것이고 부인은 선한 마음을 지켰기에 약초 같은 사람이 된 계지요. 사내에 투박하지만 깊이 있는 말에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약초꾼의 지혜를 배우며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뿌리내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내는 사랑방으로 건너가 잠자리를 폈습니다. 여인은 안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난생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창밖에 들리는 바람소리도 이제는 무섭게 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자장가처럼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벽 너머에 자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사내에게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편 사랑방의 사내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홀로 지내던 집에 누군가의 온기가 더해진다는 것이 이렇게 큰 위안이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는 내일은 여인에게 집신 삼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펼쳐질 소박하지만 따뜻한 일상을 그려보았습니다. 산속 오두막은 이제 단순한 집이 아니라 상처받은 두 영혼이 서로를 보듬고 치유하는 진정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산골 마을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세상은 온통 하얗게 뒤덮였고 더러운 것들은 모두 눈 속에 파묻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내와 여인은 마루에 앉아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내는 눈이 많이 오니 올해 농사는 풍년이겠구려. 우리네 삶도 저 눈처럼 깨끗하고 풍성해졌으면 좋겠소. 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여인은 하얀 눈을 바라보며 자신의 지난 슬픔도 저 눈과 함께 녹아 없어지기를 바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약초꾼의 집을 약초 할아버지네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가끔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들러 물을 얻어 마시기도 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약초를 구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여인은 그때마다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했고 그녀의 상냥함은 마을 사람들의 칭찬을 자아냈습니다. 약초꾼은 그런 여인을 보며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낸 듯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세상의 풍파를 넘어 산골 마을의 자연 속에서 묵묵히 그리고 단단하게 그들만의 행복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겨울의 한복판에 접어들었지만 약초꾼의 오두막은 그 어느 해보다 따뜻했습니다. 아군기에는 늘 장작이 타오르고 솥에서는 구수한 밥 냄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이 풀린 여인의 얼굴에는 홍조가 돌았고 외로웠던 사내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로는 살 수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변화였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 진정한 평온과 긴 여운을 남길 겨울밤의 풍경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어느덧 상골짜기에는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가 찾아왔습니다.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여 산과 들의 경계가 사라진 깊은 겨울이었지만 약초꾼의 오두막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온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내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밤새 내린 눈을 치우며 길을 텄고 여인은 부엌에서 팥을 삶으며 동지팥죽을 쑤을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붉은 팥이 솥 안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와 구수한 냄새가 방 안으로 스며들며 두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의 찌꺼기마저 깨끗이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마당을 쓸다 말고 잠시 허리를 펴고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보았는데 그 평범한 풍경이 사무치게 고마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전 나절 눈길을 헤치고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는데 다름 아닌 아랫마을 이장댁 안주인과 이웃 안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루떡과 갓 담근 동치미를 머리에 이고 힘겹게 산을 올라왔습니다. 이 깊은 산 중에서 둘이서만 동지를 보내면 섭섭할까봐 우리가 좀 챙겨왔어요. 안주인의 넉넉한 웃음의 여인은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낯선 사람의 방문에 놀라 숨기 바빴을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환한 미소로 손님을 대접할 줄 아는 안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좁은 방 안은 금세 동네 안악들의 수다소리와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해졌고 약초꾼 사내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 사랑방으로 건너가 흐뭇하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안악들은 여인이 쑤어놓은 팥죽을 맛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새알심을 어쩜 이렇게 동그랗고 예쁘게 빚었을까.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 간도 딱 맞는 게 우리 집 며느리보다 훨씬 낫구먼. 칭찬 세례에 여인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지만
그 표정에는 숨길 수 없는 자부심과 행복이 서려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억울한 누명 때문에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야 했던 그녀가 이제는 당당한 마을의 일원이 되어 이웃과 정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안악들은 돌아가는 길에 여인의 손을 꼭 잡으며 날 풀리면 마을로 놀러 와요. 같이 나물도 캐고 합시다라고 약속했고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가고 다시 고요가 찾아온 오후 사내와 여인은 마주 앉아 새알심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찹쌀가루를 익반죽하여 동글동글하게 빚는 과정은 단순했지만 두 사람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내는 투박한 손으로 서툴게 새알심을 만들며 내 손이 솥뚜껑만 해서 그런지 자꾸만 호박만 하게 빚어지는구려 라고 너스레를 떨었고 여인은 그런 사내의 모습을 보며 어르신 조금 더 작게 빚으셔야 익기도 잘 익고 드시기도 편합니다 라고 웃으며 요령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방 안에는 훈훈한 온기와 함께 두 사람의 도란도란한 대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팥죽에 들어갈 새알심 하나하나에 그들의 정성과 희망이 담기고 있었습니다. 해 질 무렵 드디어 완성된 동지팥죽이 밥상에 올랐습니다. 짙은 팥색 국물 위에 하얀 새알심이 동동 떠있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게 했고 곁들여낸 시원한 동치미는 팥죽의 뜨거운 맛을 식혀주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사내는 숟가락을 들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올해 나쁜 기운은 이 붉은 팥죽과 함께 모두 물러가고 오는 해에는 부디 평안과 건강만이 깃들게 해주십시오. 여인 또한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기도는 거창한 욕심이 아닌 그저 지금의 평온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소박한 소망이었습니다. 뜨거운 팥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자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얼었던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사내는 쫄깃한 새알심을 씹으며 옛말에 동지팥죽을 먹어야 진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지 않소. 부인도 이제 한 살 더 드셨으니 더욱 건강하셔야 하오 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어르신께서도 만수무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오래오래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지요 라고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그릇에 새알심을 더 덜어주며 훈훈한 저녁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창밖에는 sak풍이 불어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이 마주 앉은 밥상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한 안식처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사내는 방문을 열어 팥죽 한 그릇을 장독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집안을 지켜주는 성주신과 터주신에게 올리는 고수레였는데 이는 잡기를 쫓고 집안의 평안을 비는 상골의 오랜 풍습이었습니다. 여인은 사내의 뒤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민 반달이 눈 덮인 산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나뭇가지에 쌓인 눈꽃들은 달빛을 받아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문득 지난날 쫓기들 이 산을 오르던 비 내리는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이 산이 무섭고 두려운 감옥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자신을 품어준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두 사람은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내는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집 뒤편 언덕을 개간해서 약초밭을 더 늘릴 생각이요. 부인이 도와준다면 훨씬 수월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은 눈을 반짝이며 그럼요. 저는 꽃을 심고 싶습니다. 약초밭 가장자리에 도라지와 구절초를 심으면 가을에 얼마나 예쁠까요? 라고 맞장 붙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오지 않은 봄을 미리 그려보며 행복한 상상에 잠겼습니다. 척박한 산비탈을 일구어 희망을 심겠다는 그들의 다짐은 겨울밤을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사내는 벽장에서 낡은 서책을 꺼내어 여인에게 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까막눈이었던 여인은
사내의 도움으로 조금씩 글자를 익히고 있었는데 배움에 대한 열의가 대단했습니다. 이 글자는 봄춘자요. 따뜻한 햇살이 내려와 싹이 트는 모양이지요. 사내의 나직한 설명에 여인은 서툰 솜씨로 종이 위에 글자를 따라 썼습니다. 사각사각 붓이 스치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고 호롱불 심지가 타들어가며 흔들리는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글자 하나를 배울 때마다 여인의 세상은 조금씩 더 넓어지고 있었고 사내는 그런 그녀를 보며 스승으로서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덧 자정이 넘어가고 밖에서는 한방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박사박 눈 쌓이는 소리가 들려오자 사내는 책을 덮으며 오늘은 이만하고 쉽시다. 밤이 너무 깊었소 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은 아쉬운 듯 붓을 놓으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눈이 뜨이는 것 같습니다 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사내는 이부자리를 펴주며 배움에는 끝이 없는 법이니 서두를 것 없소. 긴 겨울밤은 많고 많으니 천천히 익히면 더 라고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잠자리에 누워 하루를 마무리할 준비를 했습니다. 불을 끄자 방 안은 어둠에 잠겼지만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눈빛, 액수의 광 덕분에 완전히 캄캄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인은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리며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밤이 되면 불안해서 잠을 설치기 일쑤였지만 이제는 아무런 걱정 없이 깊은 잠에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사내의 고른 숨소리는 그녀에게 세상 무엇보다 강력한 수면제이자 자장가였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나를 지켜주는 사람과 내가 지켜야 할 집이 있다. 사내 역시 잠을 청하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홀로 떠돌며 외로움을 숙명처럼 여기고 살았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찾아온 인연으로 인해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누군가를 보호하며 누군가와 함께 늙어간다는 것이 이토록 가슴 벅찬 일인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곁에 머물러준 여인에게 그리고 그녀를 보내준 하늘에 감사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온 세상이 더욱 하얗게 변해 있을 것이고 그 깨끗한 세상 위에서 두 사람은 또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바람 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산골짜기에는 깊은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밤의 운치를 더해줄 뿐 세상의 모든 소란과 다툼은 눈 속에 파묻혀 잠들어 버렸습니다. 억울함을 풀고 새 삶을 찾은 과부와 그녀를 받아주고 지켜준 약초꾼의 이야기는 이렇게 겨울밤의 전설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하며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복을 받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오두막의 아궁이에는 타다 남은 장작불이 은은하게 타오르며 새벽까지 방을 데워줄 것입니다. 그 따뜻한 온기 속에서 두 사람은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의 꿈속에는 아마도 꽃들이 만발한 봄날의 언덕과 그곳에서 함께 약초를 캐며 웃음 짓는 행복한 미래가 펼쳐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험한 세상의 풍파를 견뎌내고 비로소 평화의 항구에 도착한 두 사람의 배는 이제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잔잔한 물결 위를 순항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약초꾼과 여인이 겪었던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얻어낸 값진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험해도 사람의 진심과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그 어떤 추위도 녹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밤 여러분의 잠자리도 약초꾼의 오두막처럼 따뜻하고 편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창밖의 바람 소리를 자장가 삼아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편안히 눈을 감으십시오. 이제 상월 마을의 등불도 하나둘 꺼지고 별들만이 깨어 이 땅을 굽어보고 있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밤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를 상상하며 깊은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세요.